안녕하세요. 경기도 박물관 이영은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려의 청자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고려 청자는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비색의 아름다운 색상과 상감이라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공예미술의 정수로 소개되곤 합니다. 한 번쯤은 박물관에서 고려 청자를 마주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떠한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 하면 떠오르는 그것, 바로 고려 청자와 용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생산되기 전에는 주로 음식을 담거나 저장하는 용기로 이와 같은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기와 청자, 백자와 같은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색상입니다. 또 자세히 보니 청자의 표면에는 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네요. 거친 표면의 도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실 청자의 푸른 빛깔은 바로 표면에 입혀진 유약의 색 때문입니다. 유약은 청자를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술과 기름과 같은 액체를 담았을 때도 스며들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도기와 자기의 다른 성격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온에서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흙으로 바탕 몸체를 만들고 또 몸체에 잘 달라붙으면서도 유리처럼 반짝이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만든 자기는 1100에서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굽는 가마의 형태도 개방된 구조의 노천료가 아닌 반지하식의 지붕이 있는 오름가마가 필요했죠. 이렇게 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자기를 만드는 원료와 불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결합한 당시로서는 신소재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한반도에서 자기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시기는 대략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반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기를 사용하다가 중국에서 자기 제작 기술을 도입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단단하고 반짝이는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단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고려의 혁신적인 도자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천하제일로 일컬어지는 고려 청자가 만들어졌고 비색의 미감, 독창적인 상감기법, 그리고 아름다운 조형미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려만의 빼어난 자기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도기와 자기 가마터는 모두 6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고려 전 시기에 걸쳐서 청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발굴조사된 가마터를 중심으로 용인의 청자 가마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마터는 용인 이동면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고려백자 가마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마터 중에서 한국 도자사학계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요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청자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호암미술관에서 1984년에서 8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학술 발굴을 진행했고 발굴을 통해 당시의 청자 제작 기술의 단면을 알려주는 매우 놀랍고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초에 만들어졌던 가마가 벽돌로 만들어진 벽돌가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길이 40m, 너비 1.8m의 규모로 가마를 만드는 재료가 벽돌이었다는 점은 중국으로부터 기술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가마 위에 진흙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84m에 달았고 옆면에 23개의 출입구가 있는 매우 긴 구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있던 자리 양쪽으로 6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도편과 갓발이 쌓인 자연 퇴적층이 있었습니다. 발굴단에서는 도편과 갓발이 쌓여 있는 퇴적층을 4개의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나오는 자기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에 닿는 면이 넓은 찻그릇, 일명 해무리굽 완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굽의 형태를 가진 완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해무리굽 완이 층위에 따라서 선해무리굽, 중국식 해무리굽, 한국식 해무리굽, 태화 해무리굽으로 굽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변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발굴품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청자 제작 초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가마를 만들었던 재료와 그 형태, 그리고 생산된 도편의 변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가마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인 서리 중덕마을에서 처음에는 청자와 백자가 함께 만들어졌고, 그러다 점차 백자의 비중이 커지고 마지막에는 백자만을 굽게 됩니다. 서리에서 초기에 만든 청자의 색은 사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빛의 푸른 청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종 청자인지 백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도편들도 있었어요. 과연 서리의 청자 백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제작된 것이었을까요? 서리의 청자와 또 고려 절정기의 비색 청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편 퇴적층 4개의 층위 중에서 아래 2층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백자와는 태토와 유양 모두 성분이 달랐습니다. 특히 철 함량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청자와 백자는 다른 원료를 사용했고, 자기의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것은 도자기를 구울 때, 즉 번조할 때의 가마 안의 분위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비색 청자에 비해서 유약이 많이 얇았는데 이러한 특징도 유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은 가장 아래층과 위의 3개 층에서 생산된 자기의 성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었어요. 태토에서는 알루미나 성분, 유약에서는 마그네슘과 인, 이 두 성분의 함량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는데요. 두 번째 층부터 이 두 성분의 함량이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약 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렇게 뾰족하거나 마른 목골 형태의 결정에 마그네슘과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분의 변화가 자기가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용인 서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자기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주변의 흙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았을 것이고, 이러한 시도 끝에 당시 고려의 도공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알맞게 구워질 수 있는 적합한 태토와 유약의 원료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청자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형태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 무늬가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청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음각 기법을 이용해서 다채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중국 북방 지역의 유주에서 영향을 받아 압출 양각 기법의 청자도 만들어집니다. 또 빛깔은 점차 투명하고 맑은 비치색의 비색을 띠는 청자가 많아집니다. 당시 청자 생산의 중심지는 전라도 광진으로 이곳에서 왕실용 청자를 제작하였는데 청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여러 곳에서 유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용인에도 당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청자 가마터가 있습니다. 용인 보정리 가마터는 2002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한 유적입니다. 고려 중기 가마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기존 청자 가마터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은 공방지 시설이 발견되어 주목되었던 곳입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가마의 형태가 확인되었는데 경사면에 조성된 단실료이고 또 총 길이는 약 16m가량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리 가마보다 많이 줄어든 양상이죠. 보정리에서 출토된 청자는 당시 강진과 부안에서 생산된 청자에 비해서는 질이 다소 떨어지는 조질 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갓발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포개구이로 대량 생산되었고 무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소량의 청자에는 음각과 양각 그리고 철화, 상감 등의 장식 기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양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태토와 유약의 품질이 좋고 음각과 압출 양각 문양으로 장식된 청자는 보정리 요지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각 기법은
조각칼을 써서 무늬 부분을 남겨두고 이외의 부분을 깎아 무늬만 도드라지게 하는 조각 양각 기법과 도범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압출 양각 기법이 있습니다. 용인 보정리에서는 도범이 한 점 출토되었는데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청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색이 대부분 밝은 편이었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그 중에서도 양각으로 장식된 도표는 철 함량이 아주 소량인 데 비해서 알루미나 성분은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보정리에서 발견된 극소수의 백자와 성분이 유사했습니다. 유약에는 융제 함량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약의 두께는 전반적으로 조금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성분과 두께의 변화는 청자의 색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마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서리 도장골에 위치한 청자 가마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엔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고려시대 백자가마와 함께 1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청자가마가 확인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사각형 혹은 사다리꼴의 굽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단순한 선상간문이 그릇 내면에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절형 굽은 깎음새가 거칠고 굽 바닥에 닿는 접지면에는 모래와 작은 테토비즈 및 번조 받침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와 백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까요? 앞에서 서리 중덕의 초기 청자와 백자는 성분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성분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철 성분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 후기까지도 지속되었고 고려 후기에 들어서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 초 서리청자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인과 마그네슘이 많은 유약의 성분이 고려 후기 청자 유약에서도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용인 청자 유약의 특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지역에서 발굴된 세 곳의 청자 가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청자를 생산했던 서리 중덕가마, 그리고 전성기 강진과 부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압출 양각의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 지역의 수요를 감당한 보정리 가마, 그리고 고려 후기 서리 도장골 가마는 모두 약 1000년 전 고려인들의 수준 높은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 미감을 발휘하였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